안녕하십니까. 오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주제로 발표로 맡은 대진전자통신고등학교 정보교사 모세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문제를 마주하고 그에 대한 최선의 결정을 내리고자 노력합니다. 과거에는 경험이나 직관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다면 오늘날 데이터는 우리가 가장 세상을 이해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돕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산 지하철 어디에 고령자 편의시설을 가장 먼저 설치해야 하는가라는 현실적인 과제를 데이터로 풀어가는 정 과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코딩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문제를 논리적으로 분해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사고의 프레임워크를 배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강의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데이터 분석이 어떻게 사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LLM과 같은 인공지능 도구를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으시게 될 겁니다. 그럼 데이터로 문제를 해결하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산 지하철 어디에 가장 먼저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가? 우리가 오늘 다룰 핵심 질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과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부산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도시의 대중교통 인프라는 모든 시민, 특히 교통약자를 위한 보편적 접근성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와 같은 편의시설은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편의를 넘어 사회활동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부산에만 벌써 100개가 넘는 지하철역이 있고 다 설치하고 싶지만 예산은 한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특정 지역의 민원을 우선해야 할까요? 아니면 단순히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러한 주관적 판단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데이터에 눈을 돌리고자 합니다. 데이터 분석의 목표는 이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에 대해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근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왼쪽의 이미지를 보면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사회적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노선도는 우리가 분석해야 할 데이터의 복잡성과 규모를 상징하죠.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한 데이터를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사회적 필요에 가장 효과적으로 응답하는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럼 분석의 첫 단추인 핵심 아이디어부터 정의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분석은 우리가 던진 질문에 대해 어떤 형태의 답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화면에 보이는 지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도가 아니라 수만 개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도출한 전략적 의사결정 도구입니다. 지도 위에 보이는 각각의 동그라미, 즉 버블은 부산의 지하철역 하나하나를 의미하고 이 버블들의 색깔은 제각각 다릅니다. 이 색깔의 다름이 이 분석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색깔은 우리가 설정한 논리적 기준에 따라 계산된 편의시설 설치 우선순위 점수를 나타냅니다. 즉 색깔이 다를수록 이곳에 편의시설을 설치했을 때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효율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강력한 데이터의 증거입니다. 마우스를 올리면 각 영역의 이제 상세 데이터, 즉 우리가 어떤 근거로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 그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숫자와 표를 누구나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데이터의 시각화의 힘입니다. 지금은 이것이 매우 복잡한 전문가의 결과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분 뒤에 여러분은 이 지도가 어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는지,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어떻게 논리적인 단계들을 거쳐 이 결과물로 완성되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지도의 가장 근본적인 설계도, 즉 우리의 핵심 아이디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데이터 분석은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라는 모델 설계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선순위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 가능한 지표로 정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두 가지 핵심 요소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수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는데 우리는 단순히 고령 인구가 몇 명인가라는 절대적인 숫자를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전체 인구 대비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사용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예를 들어 A구의 고령 인구가 5만 명이고 B구의 고령 인구가 3만 명이라고 해봅시다. 숫자로 보면 A구가 고령화 인구가 2만 명이 더 많기 때문에 더 시급해 보입니다. 하지만 A구의 전체 인구가 100만 명이고 B구의 전체 인구가 6만 명이라면 어떨까요?
A구는 고령화 비율이 5%에 불과하지만 B구의 고령화율은 무려 절반인 50%에 달합니다. 실질적인 고령화 심각도는 B구가 훨씬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율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인구 규모의 착시 효과를 제거하고 정말로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지역이 어디인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효율성입니다. 이것은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역을 이용하는가라는 이용객 규모는 우리의 결정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분석 모델은 이 두 가지를 결합할 겁니다. 실질적인 고령화 정도가 높은 지역이 있으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역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의한 최적의 우선순위이며 이 정교한 모델을 바탕으로 실제 데이터를 다루는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파이썬에 대해서 배우면서 간단한 데이터를 이제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로 한번 다루어 보았습니다. 정말 작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자료 구조로 해결하면 좀 쉽게 처리할 수 있는데, 하지만 여기 있는 데이터를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컬럼이 세로줄을 말합니다. 5개의 컬럼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8개의 컬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는 무려 가로줄만 69,000개가 됩니다. 69,000개의 데이터를 이제 손으로 파이썬 리스트에 입력하는 것은 애초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좀 비효율적인 작업이 되고, 메모리에 모두 올리는 것조차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잡성이 강해집니다. 각 데이터는 서로 다른 구조와 여러 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서로 다른 형식의 데이터를 동시에 이해하고 다루려면 기본 파이썬의 문법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효율적인 게 좀 가장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만약 69,000개의 데이터를 기본 폴문, 반복문으로 처리한다면 간단한 계산 하나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본 도구만으로는 이 거대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용을 다른 부분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강력한 데이터 분석용 중장비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판다스입니다. 자, 판다스는 이름은 좀 귀엽죠. 이제 팬더의 이름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팬더의 연관성은 적지만 이제 어떤 강의자에 따라서 팬더 그림을 넣을 때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판다스가 이게 왜 대단한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판다스는 가장 강력하고 신뢰받는 전문가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데이터 과학자들이 매일같이 사용하는 데이터 분석의 표준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 판다스에는 가장 핵심적으로 할 수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아주 똑똑하고 편리한 형태로 바꿔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쉽게 보면 이 파이썬 안에 있는 엑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로줄에는 이제 영명, 그리고 가로줄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능이 강력하냐면, 아까 우리가 수십만 줄의 데이터도 단 한 줄의 명령으로 이 데이터 프레임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폴문 대신 이용객 수를 모두 더해줘, 아니면 점수 순서대로 줄을 세워줘 같은 강력하고 빠른 내장 기능들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하나 손으로 다룰 필요가 없고, 판다스라는 이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정리해줘라고 지시만 내리면 우리가 아까 좀 힘들게 생각했던 내용들을 바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판다스 구조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 임포트 판다스라는 게 있는데, 판다스 기능을 불러오겠습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판다스라는 글자도 좀 길다고 보니까 우리가 좀 이걸 줄여 쓰는 게 관례적으로 있습니다. 바로 as pd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면 판다스라는 거를 불러와서 사용할 건데, 이름을 뭐로 지어주겠다? pd라고 별명을 지어주겠습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pd라고 줄여서 사용하면 되는데, 우리 기억나실까요? 같다는 기호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여기 같다는 기호가 있으면 오른쪽에 있는 거를 왼쪽에 넣어주는 거라고 지난 파이썬 기초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럼 여기 그
우리가 CSV 파일을 제가 공개를 했는데 여기 있는 내용부를 이제 불러온다라는 말입니다. read CSV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파일입니다. 이 파일을 read 불러오는 기능을 사용할 건데 얘가 이제 아무래도 한글 데이터다 보니까 한글 데이터는 판다스에서 처리하려면 우리가 인코딩 과정을 걸쳐야 됩니다. 그래서 코드 페이지 949, 뭐 CP949라고도 읽기도 하는데 이 인코딩을 처리해줘야지 깨지지 않고 잘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의 옵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글 인코딩으로 처리를 해서 이 내용 파일을 불러온 다음에 어디에 넣어주겠다? 여기에 있는 그릇에 넣어주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그릇에 우리가 방금 그릇에 넣었죠? 여기 5번 줄에 있는 그릇에 제가 넣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 그릇에 넣었으면 여기 헤드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헤드라는 게 나와 있는데 헤드는 뭐냐면 5개의 데이터를 위에서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은 0이 좀 중요하다는 표현을 가지고 있죠. 이제 코딩은 항상 뭐 0부터 처리하는 거를 거의 관례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0에서 4번 레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디스플레이 화면에 보여주게 됩니다. 잘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판다스라는 강력한 도구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챗GPT와 같은 LLM한테 그냥 데이터 분석해줘라고 말하면 뭐 알아서 해주던데 우리가 굳이 뭐 import pandas as pd 같은 복잡한 코드를 작성해야 하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주 훌륭하고 제가 봤을 때는 핵심적인 질문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한 제가 첫 번째 답을 여러분에게 한번 제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화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동차에 문제가 생겨서 정비소에 갔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두 종류의 운전자가 있는데 첫 번째 운전자는 차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정비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차가 그냥 좀 이상해요. 알아서 좀 잘 고쳐주세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물론 이제 좋은 정비사님이라면 명장 뭐 이런 분들 있죠. 잘 고쳐 주시겠지만 운전자가 원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수리가 진행될 수도 있고 물론 과도한 비용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운전자는 이제 정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저 이제 정비사의 판단을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두 번째 운전자를 한번 볼게요. 제가 AI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너무 이분은 좀 당황스러운 이미지. 이제 이분은 엄청 강력한 이제 이미지가 좀 되긴 했는데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최근에 뭐 시동 걸 때 엔진 쪽에서 소음이 들리고 브레이크가 좀 밀리는 느낌이 납니다. 엔진 오일 교체 시기도 된 것 같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 브레이크 패드 마모도도 한번 점검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어떨까요? 좀 훨씬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이죠. 이 운전자는 자신이 원하는 점검을 정확하게 받을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LLM에게 그냥 데이터 분석해줘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첫 번째 운전자와 같습니다. LLM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주겠지만 그게 정말 내가 원하는 방향인지 더 좋은 방법은 없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죠. 우리는 그저 LLM이 내놓은 결과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판다스라는 도구의 존재를 알고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그냥 기본적인 개념만 이해했을 때 뭐 리드 CSV라든지 헤드라든지 뭐 아까 배웠던 그런 기능들을 사용법을 조금이라도 알면 두 번째 운전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LLM에게 뭐 더 이상 뭐 막연하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언어로 명확하게 지시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판다스를 사용해서 세 개의 CSV 파일을 각각 데이터 프레임으로 읽어온 다음 각 데이터 프레임의 상위 5개 행을 출력해서 구조를 먼저 파악해줘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죠. 결론적으로 코딩을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기술을 익히는 것을 넘어 문제 해결에 위한 도구 상자에 어떤 연장들이 있는지 배우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게 뭐 어떤 망치, 드라이버 아니면 어떤 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비로소 우리는 LLM에게 뭐 최고의 뭐 조수로서 뭐 그 망치 좀 가져다줘 이렇게 똑똑하게 지시를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감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방금 우리가 칸다스라는 강력한 도구로 거대한 데이터들을 파이썬 안으로 성공적으로 불러왔습니다. 마치 장바구니에 온갖 막 식재료를 가득 담아온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재료들을 가지고 바로 분석이라는 요리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고등학생 이제 학생들이니까 뭐 요리를 조금이라도 해본 학생이 좀 드물 수도 있겠지만 한번 이 요리를 조금이라도 한 가정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밭에서 막 캐낸 흙 묻은 감자를 그대로 냄비에 던지면 이제 부모님께 이제 등짝을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어쩌면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가장 중요한 단계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재료 손질입니다. 데이터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얻은 날 것의 데이터는 이 흙이 묻은 감자와 당근, 양파와 같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숨어 있죠. 첫 번째로 결측치나 오류가 섞여 있습니다. 데이터의 값이 비어 있거나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값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좀 더럽거나 지저분한 데이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대로 사용하면 분석 결과가 전체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뭐 경성대, 부경대 이렇게 표기를 했을 때 가운데 점이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전처리, 데이터를 활용하기 전에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불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분석에 전혀 필요 없는 아까 세로줄을 컬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컬럼이나 정보들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제거해야 분석이 더 명확하고 빨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확인할 때 물론 이제 남성 데이터, 여성 데이터를 이제 따로 데이터를 처리해도 좋지만 굳이 이용객을 나눌 때 뭐 남성과 여성을 나눠야 되는 어떤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활용하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용자의 수를 전체적인 데이터 개로 구하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을 따로 나누는 데이터는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필요한다는 가정은 아까 말했지만 목표가 있어야 가능하겠죠. 하지만 그런 불필요한 정보를 우리는 배제하고 전체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그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하는 것도 하나의 데이터 전처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통감자를 그대로 스테이크 위에 뭐 올려서 좋아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올리면 좀 불편해지겠죠. 그래서 굽거나 볶기 좋은 형태로 뭐 썰어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분석 목적에 맞게 형태를 바꿔주거나 예를 들어서 주소를 사용할 때 주소가 너무 다 나올 필요는 없죠. 뭐 구만 어떤 북구, 금정구 아니면 뭐 사상구, 사하구, 해운대구, 동래구 이런 구만 추출하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하나로 합쳐주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깨끗하게 만들고 분석하기 좋은 형태로 다듬는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방금 말했던 데이터 전처리라고 부릅니다. 많은 데이터 과학자들이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의 시간에 거의 한 80% 이상, 예, 뭐 더 나아가면 90%일 수도 있어요. 예, 뭐 90% 넘을 수도 있고 그만큼 많은 시간을 전처리의 시간에 할애합니다. 그만큼 힘들고 지루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뭐 건너뛰면 우리는 데이터 과학에서 뭐 안 좋은 재료를 넣었을 때 안 좋은 결과가 나오듯이 뭐 안 좋은 재료는 또 안 좋은 요리가 나오겠죠. 예, 그런 원칙에 따라 우리는 모든 노력은 의미 없는 결과를 낳게 되면 좀 시간도 아깝게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전처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첫 번째 이제 재료죠. 예, 바로 지하철 주소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어떻게 손질해야 할까요? 이제 보면 우리의 최종 목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봐야 합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첫 그 슬라이드에서 말을 했는데 어떤 구에 어르신이 많이 사는가라는 인구 정보와 어떤 역이 어느 구에 있는가라는 주소 정보를 합치는 겁니다. 바로 이 두 가지의 핵심은 바로 구조,
이 구라는 정보가 바로 흩어져 있는 두 데이터를 하나로 묶어줄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 키입니다.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부산광역시 4구뭐 다대로 어디 548이라는 뭐 전체 주소가 필요한 게 아니고 오직 4구라는 이 세 글자만 정확하게 뽑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화면의 코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코드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 우리가 핵심 논리만 이해하면 되기 때문에 핵심 논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컴퓨터야 뭐 도로명 주소라고 쓰인 칸을 잘 봐. 그리고 거기서 부산광역시라는 글자를 먼저 찾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구 또는 군으로 끝나는 단어 하나만 정확하게 뽑아내서 구라는 이름의 새로운 컬럼, 세로줄에 담아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복잡한 부분 있죠. 이게 바로 정규 표현식이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하나하나 이해한다기보다는 문자열에서 이렇게 문자가 나열된 걸 문자열이라고 한다고 얘기를 했죠. 문자열에서 특정 패턴을 찾아내는 매우 강력한 기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모든 문법을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이 파이썬의 주가 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문법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어떤 논리적 규칙을 세울 것인가 하는 바로 이 생각의 과정입니다. 이 논리만 명확하다면 우리는 LLM에게 이런 논리로 이렇게 구라는 컬럼을 새로 만들어줘라고 아주 쉽게 지시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복잡한 주소에서 원했던 구 정보만 깔끔하게 정리된 새로운 컬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이 구 컬럼은 나중에 인구 데이터와 만날 준비를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손질을 아주 성공적으로 끝낸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손질이 잘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손질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하철 이용객 데이터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에는 두 가지 이제 손질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흩어진 기록을 하나로 요약하는 것입니다. 원본 데이터는 시간대별로 이용객 수가 모두 쪼개져 있었는데 우리의 목표는 각 역이 지하철역이 한 달 동안 얼마나 인기가 있었나라는 전체적인 대표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판다스의 강력한 기능인 그룹 바이를 사용합니다. 여기 그룹 바이가 보이시죠? 이 코드는 컴퓨터에게 이렇게 지시하는 것 같습니다. 판다스야, 여기 있는 거의 7만 개에 가까운 이용객 기록이 있어. 먼저 0명이 같은 것들끼리 하나의 그룹으로, 팀으로 묶어줘. 그게 바로 그룹 바이라고 명합니다. 그런 다음 각 팀별로 이용객 수를 전부 다 더해서 최종 합계를 알려줘.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건데 이 과정을 통해서 엄청 많았던 이제 수백 줄의 하나의 역이 기록이 단 한 줄로 의미 있는 정보로 요약됩니다. 두 번째로 다른 이름을 이제 같은 이름으로 통일하는 겁니다. 이것은 데이터 분석에서 아주 흔하게 마주치는 현실적인 문제인데 주소 데이터에는 서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용객 데이터에 예를 들어서 서면 부산시민공원이라고 되어 있으면 컴퓨터는 이 둘을 전혀 다른 역으로 인식하니까 나중에 데이터를 합칠 때 정보가 누락되는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는 명령어들을 사용해서 리플레이스가 이거 대체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거나 이제 문자열 처리 기능을 이용해서 괄호 안에 부가 정보나 역이라는 글자를 모두 제거하여 모든 데이터의 역 이름을 동일한 기준으로 표준화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나중에 데이터를 정확하게 합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전처리는 단순히 값을 계산하는 것을 넘어서 데이터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정확성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제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두 번째 재료 손질도 끝난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손질입니다. 복잡한 표에서 핵심 지표 추출하기라고 제가 명했는데 바로 이제 부산시 구군별 인구 데이터 파일을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제 파일은 딱 보기에도 심상치 않아 보이죠. 앞서 봤던 이제 두 개의 파일과 다르게 컴퓨터가 읽기 좋게 정리된 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이 우리가 편하게 활용하려고 만든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러 줄의 헤더와 뭐 셀 병합이 되어 있을 때면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되는 그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데이터를 마주했을 때 우리는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데이터의 구조를 면밀히 관찰하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찾아낼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고령 인구수를 넘어서 더 정교한 분석을 위해 고령 인구 비율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한데 바로 총 인구수와 65세 이상의 이제 인구수입니다. 여기 한번 제가 색깔로 표기를 했거든요. 이 색깔에 대한 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이제 첫 번째 행을 이제 공략합니다. 우리는 이 복잡한 표에서 다른 거는 다 무시하고 첫 번째 열의 값이 총 개인 행과 65세 이상의 행, 이 두 줄의 데이터에만 집중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열을 공략할 건데 각 구별로 남자, 여자 데이터가 있지만 이거는 다 무시를 하고 우리가 아까 개만 활용한다라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를 했죠. 네,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총계를 색깔을 칠하지 않았는데 여기 총계 색깔을 다 칠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그리고 그래도 여러분이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이렇게 빨간색으로 같이 이렇게 표기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의 계획을 바탕으로 우리는 뭐 중구 아니면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이거 안 읽으면 서운할까봐 해운대구도 있고 여러 가지 구가 있겠지만 이런 구들에 대해서 각 구의 총 개, 남자 여자를 따지지 않고 개에 대한 컬럼과 그리고 이제 총개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수를 여기에 우리가 다 표기된 데이터들만 사용하게 될 겁니다. 이처럼 코딩은 이제 단순히 명령어를 이제 아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구조 속에서 패턴을 발견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논리적 절차를 설계하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설계도만 명확하다면 실제 코드 구현은 LLM의 도움을 받아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데이터 과학자들의 이제 통찰력으로 해야 됐다면 요즘은 이제 LLM이 조금 더 통찰력을 쉽게 우리에게 전달해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도 이제 하기 전에 우리가 데이터 과학을 조금 배우고 난다면 이런 내용들을 질문할 때 훨씬 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까다로운 이제 데이터였는데 우리는 이 복잡한 표에서 고령 인구 비율이라는 아주 정교하고 강력한 분석 지표를 추출해냈습니다. 이제 모든 재료 준비가 끝났으니까 이 재료들을 바탕으로 하나로 합쳐서 우리가 아까 뭐 요리가 나오긴 했는데 그런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세 종류의 데이터를 이제 아주 깔끔하게 손질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깨끗하게 이제 정돈된 세 개의 정보 덩어리가 이제 놓여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각 역의 이용객 수와 위치 정보, 그리고 각 역이 어느 구에 속해 있는지 정보, 각 구별로 고령 인구 비율이 얼마인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보들은 각각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아직은 서로 흩어져 있는 이제 퍼즐 조각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조각들을 하나로 합쳐야만 이제 그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을 본다면 우리가 원했던 진짜 답을 찾을 수 있겠죠. 데이터 과학의 세계에서는 이제 이 과정을 이제 병합, 이제 merge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니면 또 이제 join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기도 합니다. 이제 컴퓨터가 이 서로 다른 이 표들을 어떻게 합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마법처럼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이제 우리가 명확한 규칙을 알려줘야만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그 규칙의 핵심이 바로 화면에 보이는 이제 연결고리, 이제 키입니다. 이제 1차적으로 보면 먼저 이용객 데이터와 주소 데이터를 이제 합칠 겁니다. 이 두 데이터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 이제 연결고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바로 영명이죠. 네. 이제 이 영명이 우리가 앞서 공들여 표준화했던 바로 영명 기억나시죠? 자, 우리는 판다스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두 표에서 0명이 똑같은 것들을 찾아서 한 줄로 합쳐줘. 그러면 판다스는 서면역이 이용객 정보 옆에 서면역 주소 정보를 정확하게 가져다 붙여줄 겁니다. 자, 2차로 자 이제 우리에게 0명 이용객 수, 주소, 구 정보가 담긴 중간 데이터가 생겼습니다. 여기에 마지막 퍼즐 조각인 인구 데이터를 합칠 차례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연결고리를 사용해야 될까요? 네, 바로 이제 구겠죠. 이제 방금 만든 중간 데이터와 인구 데이터를 구 이름이 똑같은 것들끼리 찾아서 최종적으로 합쳐 달라고 할 겁니다. 이처럼 이제 멀지는 단순히 데이터를 옆으로 붙이는 행위가 아니고 논리적인 연결고리를 기반으로 의미적으로 뭐 연관된 정보를 하나의 완성된 데이터로 꿰어 맞추는 이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퍼즐 조각이 이제 맞춰진 거죠. 네, 퍼즐 조각이 맞춰지면 어떤 데이터가 탄생되는지 함께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바로 결과물입니다. 흩어져 있던 세 개의 정보를 이제 0명 그리고 9 그리고 두 개의 이제 강력한 연결고리를 이제 이어서 하나의 종합 데이터로 이제 재탄생하게 된 거죠. 자, 이 표가 이제 얼마나 강력한지 이제 맨 위에 첫 번째 줄의 데이터를 함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가야역이 있고 여기 있는 데이터 뭐 월간 총 이용객, 뭐 위도 경도, 구, 뭐 인구, 뭐 고령 인구수 이 비율이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가나다 순으로 지금 정렬이 되었거든요. 근데 지금 데이터가 짧아서 우리가 짧게 나왔던 이유는 헤드의 명령어를 쓴 거죠. 헤드를 썼기 때문에 데이터가 짧게 보이는데 참고로 이 데이터를 쭉 이어 나가서 보면 제가 아까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서면역은 한 달에 이제 153만 명이 이용하고 지도상에 이제 특정 위치에 나와 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상으로는 부산 진구에 속해 있고 부산 진구의 뭐 고령 인구 비율은 뭐 18%에 이제 달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잘려서 제가 이 부분만 보여드린 겁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세 개의 다른 파일에 흩어져 있던 이 모든 정보가 이제는 단 한 줄에 가지런히 정렬되어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각 지하철역에 대한 완벽한 뭐 자신들만의 프로필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 전처리와 병합의 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정말 이게 힘든 과정이었거든요. 전처리가 너무 오래 걸리는 부분인데 여러분이 어려웠던 단계를 이제 지나고 하나의 이제 요리를 우리가 재료를 손질해서 넣었으면 어떻게 뭐 국이라면 뭐 끓여 나가는 과정을 이제 봐야겠죠. 그게 바로 이제 분석을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떤 우선순위를 가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강의에 저는 클라이맥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 내용을 위해서 우리가 공들여서 데이터를 손질하고 하나로 합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완벽하게 준비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의 핵심 질문이었던 어디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가에 대한 최종 답을 내릴 시간입니다. 어떻게 답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각 지하철역마다 단 하나의 종합 점수를 부여할 겁니다. 그리고 그 점수가 가장 높은 역이 바로 우리의 이제 챔피언인 거죠. 1순위 설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점수를 우선순위 점수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점수를 계산하는 규칙을 이제 우리는 평가 모델로 이제 산정한 건데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여기에는 우리의 모든 뭐 고민과 논리가 담겨 있습니다. 공식을 한번 함께 볼까요? 여기 보니까 우선순위 점수는 고령 인구 비율 점수 0.7을 곱한 값과 이용객 점수의 0.3을 곱한 값을 더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고령 인구 비율 점수와 이용객 점수는 각 여기 고령 인구 비율 측면에서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이용객 측면에서는 얼마나 많은지를 0점에서 1점 사이의 공정한 점수로 표준화시킨 값입니다. 물론 이제 공정화라는 이 개념을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설명은 드릴 건데 우선은 자세한 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우선은 이 가중치라고 부르는 이걸 가중치라고 합니다. 이 0.7과 0.3을 가중치라고 부르는데 이 숫자는 이 분석에서 우리의 철학 그러니까 이제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어르신들을 위한 편의 시설이라는 목적에 맞게 실질적인 고령화 정도 그러니까 비율을 말하죠. 가 단순한 이용객 규모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 인구 비율 점수의 70%라는 더 높은 비중을 이용객 점수에는 30%라는 이제 비중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사람의 역할입니다. LLM에게 우선순위를 정해줘라고 막연히 말했다면 LLM은 아마 0.5 대 0.5, 즉 50%씩의 가중치를 부여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의 본질을 더 깊이 고민했고 고령자 편의시설이라는 목적의 맥락을 이해해서 고령 인구 비율에 더 높은 가중치를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이제 더 정확성에 대한 거는 좀 더 검증을 해야겠지만 더 합리적이다라는 판단을 이제 했습니다. 이처럼 상황의 맥락을 이해하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 가치를 판단하고 그 판단을 숫자로 된 규칙, 그러니까 가중치로 정의하는 것이 바로 LLM이 흉내내기 어려운 데이터 분석가의 핵심적인 역할이자 통찰력입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으로 뭐 이런 가중치를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면 LLM이 당연히 해줍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은 조금 더 프롬프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정확하게 넣으려면 기본적인 이 가중치의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겁니다. 자, 이제 길고 길었던 데이터 이제 손질과 논리적인 분석 모델링이 모두 끝났습니다. 각 역의 고령 인구 비율 점수와 이용객 점수를 공정하게 정규화했고 고령 인구 비율 70%, 이용객 30%라는 우리의 철학이 담긴 가중치를 적용했습니다. 이제 그 최종 결과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건데 바로 이제 부산 지하철 편의시설 설치 우선순위 탑 10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 10을 보니까 우리의 분석 모델에 따르면 1위는 이제 남포동 쪽인 거라고 이제 보여지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자갈치역이 보입니다. 이 표에서 우리는 이제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 그러니까 패턴을 발견할 수 있는데 상위권에 있는 역들이 여기서 지금 잘리긴 했거든요. 그런데 잘 보면 영도구와 동구, 중구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역들은 이제 부산에서 고령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분석 모델은 이용객 수라는 효율성 지표를 함께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고령화 심각도가 높은 지역들의 역들에 이제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분석 모델이 우리가 의도한 대로 정확하게 작동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의 힘이고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서면역이 이제 중요해 보입니다라는 이제 막연한 주장을 펼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서면에 아무래도 이제 이용객 수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치를 찾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표를 근거로 데이터에 따르면 영도구 그리고 동구, 중구의 고령화 지표와 이용객 지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니까 이 지역의 역들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장은 이제 누구도 반박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증거가 생긴 거죠. 자, 네, 좋습니다. 이제 이 표는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이 숫자들의 나열보다 더 빠르고 더 직관적이고 더 강력하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의 이 방법이 무엇인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데이터 이제 시각화를 나타냅니다. 우선 그 시각화 왼쪽에 여러분 약간 내용이 좀 다르긴 하는데 이거 좀 제가 다른 이미지를 가져왔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에 대면 숫자 데이터들을 쭉쭉 나열한 것보다 이렇게 뭔가 시각화 처리를 하면 이게 뭐 좋은지 안 좋은지는 뭐 제가 뭐 주관적인 입장이죠. 하지만 뭔가 이게 지금은 이 행이 몇 개가 없는데 이 표가 더 테이블이 엄청 길어진다면 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왼쪽에 있는 거를 모두 다 해석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보는 것만으로도 모든 스토리를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선 당장 이 두 개만 봐도 먼저 오른쪽이 더 먼저 보여요.
제 눈엔 그렇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왼쪽에 지금 데이터가 몇 개 없기 때문에 왼쪽도 그냥 그림으로서 보여지는데, 나중에 이미지로 뭔가 처리를 한다면 오른쪽으로 더 명확하게 보여지는 게 이제 인간의 이제 그 기본적인 처리 방식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각화가 가장 위대한 힘이라는 것을 믿고, 시각화는 이제 딱딱하고 차가운 숫자의 나열에서 색깔과 모양 아니면 크기와 위치라는 거를 이제 부여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로 만들어 주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빼곡하게 음표만 그려진 악보, 이런 것들을 보는 것보다 그 악보를 오케스트라가 연주하여 들려준다면 하나의 그 스토리가 이제 들려지는 것 같죠. 정보의 양은 똑같지만 우리에게 주는 감동과 통찰의 깊이는 전혀 다릅니다. 훌륭한 데이터 분석가는 정답을 찾는 것에 멈추지 않고 그 정답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에서 비로소 자신의 임무를 완수합니다. 그리고 시각화는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확신이 듭니다. 자, 다음 이제 시각화 코드가 좀 길어가지고 코드 제가 이제 계속 말했지만 파이썬을 한 30분 정도 넘는 시간 동안 설명한 이유는 파이썬에 너무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을까봐 설명을 드린 거고, 지금 이 단계에서는 제가 아까도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파이썬을 몰라도 물론 할 수는 있지만 파이썬을 기본적으로 알았을 때 우리가 질문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그 관점으로 코드가 길다고 해서 너무 두렵게 보지 말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물론 이제 여기에 스캐터, 맵박스라는 이 이제 메서드라는 게 다 함수 기능이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느낌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인터랙티브 지도, 그러니까 여기 이 지도에 버블, 이 동그라미를 원을 뿌려 나가는 거를 시각화하겠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나머지는 위도, 경도, 이런 점수들을 나타내겠습니다 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제가 이제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 아까도 말했죠. 이제 코딩은 LLM을 위한 설계 언어입니다. 이 설계 언어는 여러분이 이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모든 함수를 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각화의 기본 개념을 알아야 했죠. 크게 세 가지로 제가 본다면, 지도에는 좌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사실과 데이터 속성을 이제 시각적 속성에 연결, 이제 매핑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인터랙티브 시각화를 위한 도구가 있다는 사실을 한번 배움으로써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안다면, 이제 코딩을 배운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 데이터의 세계가 어떤 개념과 원리로 움직이는지를 배우는 것과 같다고 이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아는 사람만이 이 LLM에게 이런 수준 높은 디렉팅을 할 수 있고, 그 결과 LLM은 우리의 의도를 완벽하게 코드로 번역하여서 단 몇 초 만에 이토록 멋진 결과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LLM의 사용자를 넘어서 LLM을 부리는 감독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여정의 전체 지도라고 보면 됩니다. 잠시 이제 우리가 숨을 고르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이제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어디에 편의시설을 먼저 설치해야 할까?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고령 인구 비율과 이용객 수가 중요할 것이다라는 명확한 가설을 세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현실의 불완전한 데이터들을 깨끗하게 씻고 다듬는 전처리 과정을 거쳤습니다. 가장 많은 노력이 필요했지만 분석의 정확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단계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제 깨끗해진 이제 세 개의 데이터 조각 CSV 파일들을 불러와서 우리는 0명 9라는 연결고리를 찾아 하나의 완벽한 그림으로 병합했습니다. 흩어져 있던 단서들이 이제 비로소 이 단계를 통해서 한 곳에 모이게 되었죠. 자, 다음으로 우리는 이제 판단을 내렸습니다. 체급이 다른 데이터들을
공정하게 비교하기 위해 정규화라는 기술을 사용했고 우리의 이제 분석 목적에 맞게 7대 3이라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최종 우선순위 점수를 계산했습니다. 이 가중치의 수치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이 검증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5대5라는 비율보다 우리의 가중치를 높고 낮게 부여함으로써 데이터에 이 체급을 맞춰준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단순한 숫자 리스트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는 이 결과를 누구나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시각화 자료, 즉 버블맵이라는 강력한 이야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느 지역에 우선적으로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인사이트, 이제 통찰을 얻었고 이제 우리는 데이터를 근거로 다음 행동을 제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은 이제 방금 전 세계 이제 모든 분석가들이 매일같이 수행하는 데이터 분석의 가장 표준적이고 완전한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코드를 배운 것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강력한 사고 체계를 배우신 것과 같다고 저는 강력하게 이제 확신합니다. 자, 데이터 분석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개념을 한번 더 본다면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이제 LLM과 제가 한번 접근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LLM은 인류가 발명한 가장 똑똑하고 이제 유능한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목적지를 말하면 전 세계의 모든 지도를 순식간에 분석해서 최적의 경로를 찾아주겠죠. 심지어 가는 길에 음악도 틀어주고 날씨도 알려주는 정말 놀라운 도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아무리 내비게이션이 뛰어난다고 한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운전대를 잡고 페달을 밟으며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주체는 운전자인 우리 자신입니다. 오늘 우리의 여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LLM은 스스로 목적지를 정하지 않습니다. 부산 지하철 편의시설 우선순위 분석이라는 목적지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한 것은 바로 운전자인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알려준 길이 갑자기 공사 중으로 막혔을 때 이와 같은 내용은 데이터에 에러가 있거나 지도가 제대로 안 나올 때 이제 이런 경우인데 이제 이때 당황하지 않고 상황을 파악하여 다른 길을 찾아낸 것도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가장 빠른 길을 제안했지만 우린 이제 고령 인구 비율을 이제 70%의 가중치를 주자라는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가자고 결정한 것 또한 운전자인 이제 우리였죠. 그렇기 때문에 LLM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더 빠르고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돕는 최고의 도구이자 파트너입니다. 하지만 그 도구를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사용할지, 그리고 그 도구가 내놓은 결과를 맹목적으로 믿을지 아니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오직 운전석에 앉은 사람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딩을 배운다는 것은 바로 이 운전석에 앉을 자격을 부여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비게이션의 승객으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비게이션을 나의 유능한 부조종사로 활용하여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 주체적으로 나아가는 게 바로 진짜 드라이버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역량을 이제 살펴보자면 이제 목적지를 설정하는 능력을 첫 번째로 보고 싶습니다. LLM은 우리가 던지는 질문에 답을 할 뿐 스스로 어르신들의 불편함이라는 사회 문제에 공감하고 편의시설 우선순위라는 창의적인 질문을 던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쓸지 고령인구 비율과 이용객이라는 두 변수가 중요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7대 3이라는 가치를 부여한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몫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을 이제 창의력과 통찰력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입니다. 이제 인구 데이터의 구조를 파헤쳤고 코드를 실행하다 보면 수많은 에러 메시지를 이제 만나게 될 겁니다. LLM은 그 에러를 고치는 코드를 제안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내 데이터에 있는지 아니면 내 논리에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진단하는 것을 이제 바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아직은 능력이라고
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문제 해결 및 분석 능력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나만의 길을 이제 개척하는 능력입니다. LLM이 만들어준 결과물에 만족하지 않고 색깔을 바꿔볼까, 아니면 가중치를 다르게 줘볼까, 아니면 여기에 다른 데이터를 더 추가해서 분석해볼까처럼 기존의 것을 개선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힘, 이거야말로 평범한 결과물을 위대한 결과물로 만드는 차이를 만듭니다. 이것은 우리의 응용력과 독창성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자, 이 세 가지의 능력은 LLM을 이제 언젠가는 완전 인공지능이 된다면 대체가 되겠지만 아직은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이 힘을 믿고 조금의 능력치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한번 확인을 하고 우리도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제가 이제 코딩 얘기를 막 하면서도 코딩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합니다. 이제 챗GPT가 나와서 코딩이 끝났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저도 챗GPT가 더 발전될수록 뭐 챗GPT뿐만 아니라 뭐 다른 LLM도 마찬가지죠. 정보교사로서 정말 더 편리하고 더 나아가는 세상에서 너무 이제 좋고, 그렇게 되는 과정이 얼른 더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다른 영역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코딩을 배운다는 것을 컴퓨터처럼 사고하고 기계의 부품이 되기 위한 이제 과정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이제 오늘 우리의 경험은 정반대를 말해 준 거죠. 코딩은 기계처럼 생각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계를 부리는 현명한 인간이 되기 위해 배우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제가 이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 써봤는데요. 우리는 코딩이라는 논리의 언어를 배움으로써 우리의 생각을 더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언어를 통해서 지금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있는 AI와 LLM에게 우리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들의 이제 무한한 계산 능력을 빌려와 우리가 상상했던 일들을 이제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학생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코딩 교육의 최종 목표는 이제 지금 현재 시대에 한 명의 개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문제를 해결하든 자신의 분야에서 AI라는 최고의 파트너와 함께 더 높은 수준의 성과를 내는 사람, 즉 AI 시대의 지휘자, 슈퍼파워를 가진 문제 해결사를 만드는 그런 거라고 저는 학생들에게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위대한 첫걸음을 떼셨습니다. 이 경험이 여러분의 미래에 AI라는 강력한 도구를 단순한 검색 엔진이 아닌 여러분의 상상력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충실한 파트너로 만드는데 작은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미래는 AI 것이 아니라 AI를 다룰 줄 아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